얼마 후 마르파와 그리고리는 스메르자코프가 점점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고 결벽스럽게 되어간다고 표도르에게 보고했다. 국을 떠먹을 때도 국 속에 무엇이 있기나 한 것처럼 숟가락으로 휘저 보기도 하고 등을 구부리고 한참 들여다보든가 하면 한술 떠서 불빛에 비춰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뭐 바퀴벌레라도 빠졌니? 하고 그리고리가 물어본다. 아마 팔이겠죠. 하고 마르파도 한마디 한다. 갑작스런 결벽증에 걸린 청년은 한 번도 그런 얘기에 대답한 적이 없이 빵이나 고기나 무슨 음식이든지 반드시 그런 짓을 되풀이했다. 포크로 빵 조각을 집어 가지고는 마치 현미경이라도 들여다보듯 불빛에 비춰보며 자세히 조사하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비로소 입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건 뭐 귀족집 도련님보다 더하군 그래. 하고 그리고리는 그것을 보며 곧잘 이렇게 투덜거렸다. 표도르는 스메르자코프에게 이런 새로운 버릇이 생긴 것을 알고는 그를 요리사로 만들 작정을 하고는 요리 공부를 시키러 모스크바로 보냈다. 그래서 그는 몇 해 동안 조리법을 배우느라고 거기 가 있었는데 돌아왔을 때에는 몰라보게 모습이 변해 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굉장히 늙어 보였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주름살 투성이가 된 데다가 안색까지 누렇게 변한 것이 흡사 거세 당한 사내 같았다. 성격만은 모스크바에 가기 전과 매 한 가지로 여전히 사교적이 못되고 상대가 누구건 조금도 사귀려는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후에 들은 얘기로는 모스크바에 있을 동안에도 역시 그 모양으로 늘 말이 없었다고 했다. 모스크바라는 도시 자체도 그다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던 모양인지 그는 모스크바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에는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극장에는 단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부르퉁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모스크바에서 돌아왔을 때는 제법 훌륭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새하얀 샤츠에 말쑥한 프로코트를 입고 하루에 2번씩은 꼭 정성 들여 옷에 솔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멋진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것을 영국제 고급 구두약으로 닦고 다녀서 언제나 거울처럼 반짝거렸다. 요리사로서의 솜씨는 더할 나위 없었다. 표도르는 그에게 고정 급료를 주었는데 그는 급료의 전부를 옷차림과 포마드, 향수 따위에 써버리곤 했다. 그러나 그는 여성을 대할 때에도 남자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멸시하는 듯한 거드름을 피워 누구하고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표도르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약간 입장이 달라졌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간질병 발작이 점점 심해지는 날에는 마르파가 대신 식사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도무지 표도르의 구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놈의 발작은 왜 점점 잦아지는 건가 하고 그는 요리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가끔 이런 불만을 털어놓곤 했다. 결혼이라도 하면 좀 나을 텐데 어때? 내가 중매를 서볼까? 그러나 스메르자코프는 분하다는 듯이 안색마저 창백해가지고는 말대꾸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면 표도로도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손을 한번 내젓고는 그에게서 물러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한 것은 그의 성질이 정직하여 무엇을 가로채거나 훔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고 표도로도 그 점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표도로는 술에 만취하여 그날 들어온 무지갯빛 지폐 3장을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이튿날에야 그걸 알고 당황하며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를 모조리 뒤지다가 힐끗 책상 위를 보니 그 돈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 있을까? 그것은 스메르자코프가 어제 주워서 거기다 갖다 놓았던 것이다. 그걸 알고 표도르는 정말이지 난 너같이 정직한 놈은 별로 보지를 못했다 하고 말하고는 그에게 10루블리를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기할 만한 것은 표도르가 이 청년의 정직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무슨 까닭에서인지 그를 사랑하게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다른 사람한테나 마찬가지로 표도로에게도 항상 시무룩한 태도를 취했으며 무슨 얘기든지 자기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 경우 만일 누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 청년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무슨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고자 해봐도 그 얼굴만 보아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집안에서나 뜰에서나 한 길에서 가끔 우뚝 걸음을 멈추고 무슨 생각에 잠겨 10분가량이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었다. 만일 관상가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아무런 사고나 사상도 없고 오로지 명상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화가 크람스코이의 작품 중에 명상하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걸작이 있는데 그것은 겨울 숲을 묘사한 것으로 한 줄기 숲길에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집신을 신은 한 농부가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그림이다. 호젓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 우두커니 서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명상에 잠겨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만일 누가 그를 툭 친다면 그는 흠칫 놀라 마치 꿈에서 깨기라도 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볼 것이다. 하기야 곧 제정신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멍청이 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아도 아마 무엇 한 가지 생각한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명상 중에 받은 인상은 그의 가슴 속 깊이 간직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인상들은 그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이 되어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씩 남몰래 쌓아두게 된다. 무엇 하려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그러한 인상들을 쌓아 모으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날지도 모르고 혹은 갑자기 자기 고향 마을에 불을 지를지도 모르며 어쩌면 그런 일들을 동시에 저지를지도 모른다. 민중 속에는 이런 식의 명상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스메르자코프도 필시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 자기 스스로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인상들을 굶주린 사람처럼 걷어 모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